바이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약탈과 보물을 빼앗는 사나운 전사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들에 대한 많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콜럼버스보다 먼저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바그다드와 무역했으며 유럽의 유명 도시 건설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영상에서는 바이킹에 대해 당신이 생각해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북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교에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현대 증거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기 500년 전쯤 이미 한 무리의 항해자들이 북아메리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바이킹들이었습니다. 서기 1000년경 레이프 에이릭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르드 탐험가가 그린란드에서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힘들고 위험한 항해 끝에 그들은 그 땅을 빌란드라고 부르며 도착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한 야생 과일과 베리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이야기는 오직 두 개의 아이슬란드 사가, 그린란드인의 사가와 에이릭 더 레드의 사가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1960년에 노르웨이 탐험가 헬게 잉스타드와 고고학자 아인슈타인 잉스타드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우즈에서 바이킹 정착촌의 유적을 발견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촌과 동일한 설계를 가진 8개 건물의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철을 만들기 위한 대장간, 도구들, 그리고 명백히 노르드족 기원의 다른 유물들도 발견했습니다. 재료들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했을 때 그 정착촌은 서기 10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이킹 사가에서 묘사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곳은 북대서양에서 최초로 입증된 유럽인 정착지입니다. 비록 그들의 체류가 일시적이었고 영구적인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역사 이해를 바꿀 만큼 충분합니다. 이것은 바이킹이 단순히 전사나 침략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별, 바람, 파도에 대한 지식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중 하나를 건넌 뛰어난 항해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 건너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 바이킹들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집을 짓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가 태어나기 5세기 전 이미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 해안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이킹들은 결벽적일 정도로 청결했습니다. 우리가 바이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전투 후 머리가 헝클어지고 더러운 수염과 진흙투성이 몸을 한 전사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증거는 그 반대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 대부분과 비교했을 때 바이킹들은 개인 위생에 있어서 가장 청결하고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영국, 아이슬란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고고학 발굴에서 바이킹의 무덤에서는 반복적으로 손질 도구 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뼈나 동물의 뿔로 만든 빗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킹 유적지에서 너무나 많은 빗이 발견되어 고고학자들은 거의 모든 성인 바이킹이 자신만의 빗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들로부터 온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는 13세기 영국 수도사 월링퍼드의 존가 남긴 것입니다. 그는 잉글랜드에 있는 바이킹들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고 매일 머리를 빗으며 자주 옷을 갈아입고 지나치게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이킹들의 청결함과 단정함 때문에 많은 영국 여성들이 현지 남성들보다 바이킹들에게 더 끌렸다고 합니다. 목욕을 위한 특별한 날도 있었습니다. 고대 노르드어에서 몇몇 스칸디나비아 언어의 토요일을 뜻하는 단어는 세탁의 날 또는 씻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중세 작가들이 바이킹을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금발로 묘사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의 발견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 면에서 바이킹은 유럽의 대부분 이웃들보다 더 청결했습니다. 바이킹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할 수 있었으며 사업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여성들은 유럽의 대부분 동시대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고대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주목할 권리 중 하나는 이혼할 권리였습니다. 여성이 학대를 당하거나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증인들 앞에서 이혼 의사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지참금을 돌려받고 다시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되기까지 수백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녀들의 지위는 아주 단순한 것, 즉 열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이킹 가정의 여성들은 종종 열쇠를 가슴에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그들의 의상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서의 그녀들의 권위, 식량 저장고와 가족의 재산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들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와 같은 이런 먼 곳이나 다른 먼 땅으로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항해를 떠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스웨덴의 비르카 전사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무기와 군사 장비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세기 넘게 남성 전사의 무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DNA 분석 결과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실제 전사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고위급 지도자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사실은 바이킹 사회에서 군사적 권력과 관련된 여성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대부분이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던 시기에 바이킹들은 중세시대에 드물게 볼 수 있었던 권리를 여성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블루투스는 바이킹 왕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휴대폰, 이어버드, 스피커, 자동차, 그리고 다른 기기들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라는 이름이 1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실제 바이킹 왕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랄드 고름손으로 10세기 덴마크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랄드 블루투스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별명은 그의 이 중 하나가 썩거나 손상되어 파랗거나 검은색을 띠었기 때문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빨 때문에 그가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랄드 블루투스는 덴마크의 여러 부족과 왕국을 통합한 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 1990년대 에릭슨과 인텔의 엔지니어 그룹이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무선 표준을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회사들이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짐 카르다우는 더 롱쉽스라는 바이킹에 관한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짐 카르다우가 코드네임 블루투스를 먼저 쓰자고 제안했고 이는 하랄드 블루투스에 대한 경이였습니다. 그 왕처럼 이 기술의 목적도 다른 그룹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드네임은 원래 임시로만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나중에 모두가 이 이름을 좋아하게 되어 결국 기술의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블루투스의 로고는 더 놀랍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대의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상징은 단순한 현대적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이킹 시대의 두 고대룬 문자를 조합한 것으로 각각 H와 B를 나타내며 이는 하랄드 블루투스의 이니셜입니다. 이 룬 문자를 합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상징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이킹들은 북극곰을 외교 선물로 길렀다. 바이킹, 세계에서 희귀한 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권력, 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중 북극곰이 가장 값진 존재였습니다. 바이킹들이 서기 985년경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삼은 후 그들은 북극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린 북극곰을 사로잡아 나중에 유럽의 권력자들에게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먼저 그린란드의 얼음으로 뒤덮인 환경에서 사나운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나무배에 태워
세계에서 가장 험한 바다들 가운데 일부를 지나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용기뿐만 아니라 뛰어난 항해 실력도 필요로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북극곰이 영국의 왕, 스칸디나비아의 귀족들, 심지어 유럽의 황제들에게까지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곰이 중요해도 때로 새 한 마리가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바이킹 무역의 주요 상품 중 하나는 기르팔콘이었습니다.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매의 종류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매 사냥이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명망 있는 오락 중 하나였습니다. 기르팔콘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높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서 온 흰색 기르팔콘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무게만큼의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차가운 북극에서 온 이 동물들은 유럽, 비잔티움의 궁정은 물론 바그다드와 카이로 같은 중동 도시들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바이킹 무역 네트워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킹을 단순히 북유럽의 해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대한 세계 무역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잡힌 어린 북극곰 한 마리가 불과 몇 달 만에 이집트의 궁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 선박 장례식. 거의 모든 사람이 바이킹과 연관짓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불타는 긴 배일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사의 시신이 누워있고 그의 무기와 보물, 그리고 살아있을 때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지 전설이거나 할리우드의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미지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이들이 저승에서 계속 산다고 믿어 그 여행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원과 여행자로서 배는 그들의 장례의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장례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 중 하나는 아랍 외교관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서기 921년에 그는 현재 러시아의 볼가강 강변에서 루스 바이킹을 만났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의 지도자의 장례식을 목격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지도자의 시신은 땅으로 끌어올린 배 안에 놓였습니다. 그 시신은 값비싼 옷으로 차려입히고 칼, 방패, 음식, 음료, 그리고 다양한 보물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저승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후 배 전체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킹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배를 태우는 것보다 배에 묻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많은 바이킹들은 배 안에 묻힌 후 그 위를 흙으로 덮어 커다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노르웨이 오세베르그 선박 매장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아름다운 바이킹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명의 여성, 마차, 침대, 가정용품, 값비싼 직물, 그리고 말과 개를 포함한 많은 동물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곡스타드 선박 매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높은 지위의 남성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배와 그와 함께 저승으로 갈 것이라고 여겨지는 동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이킹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이킹들은 바그다드와 이슬람 세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모든 바이킹이 서쪽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 중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들까지 갔습니다. 여기에는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까지 포함됩니다. 이곳은 이슬람 황금 시대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이킹 시대에는 루스라고 불리는 노르드 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현대 러시아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통과하는 대신 동유럽의 광활한 강들을 여행 경로로 사용했습니다. 발테에서 출발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강들을 따라 항해하여 흑해, 카스피해,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시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의 일부 구간을 배로 통과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은 배를 땅 위로 끌거나 들어 올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도적과 평원의 전사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들은 동물 모피, 호박, 꿀, 밀랍,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비잔틴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은, 비단, 보석, 값비싼 직물과 다양한 상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 중 하나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아랍 은화입니다. 이 동전들은 바그다드, 사마르칸트, 타슈켄트와 같은 도시에서 온 것으로 바이킹 무역 네트워크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시장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3세기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지식, 영향력도 오갔습니다. 바이킹들은 더블린, 요크, 헤븐, 노르망디를 세웠습니다. 바이킹들은 마을과 도시를 파괴하는 정복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자주 간과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시를 파괴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과 왕국들 중 일부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더블린입니다. 오늘날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841년에 바이킹 정착지로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일랜드를 습격한 끝에 바이킹들은 강가에 영구적인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 단순한 기지에서 더블린은 점차 성장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자들은 현대 도시 아래에서 원래 바이킹 정착촌의 흔적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더블린뿐만이 아닙니다. 서기 866년에 바이킹들은 영국의 요크시를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요르비크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이 도시는 무역과 정치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도시는 바이킹 왕국의 수도로서 잉글랜드 북부의 넓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바이킹이 키예프와 루스 국가의 초기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스라고 불리는 바이킹 상인과 전사들은 동유럽의 강을 따라 여행하며 그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도 루스라는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 후 북프랑스에는 노르망디가 생겼습니다. 911년에 프랑스 왕은 바이킹 지도자 롤로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약탈을 멈추고 해안을 방어하는 조건으로 그는 땅을 받았고 그 땅은 나중에 노르망디, 즉 북쪽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만족은 강력해졌고 1066년에 롤로의 후손인 윌리엄 정부광이 영국으로 건너가 헤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영국의 역사, 법, 문화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바이킹들이 약탈자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거둔 큰 승리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과 왕국들 중 일부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전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이킹들은 유럽 여러 지역에 두려움을 안겨준 사나운 전사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목록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나 전설에서 흔히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콜럼버스보다 먼저 북아메리카에 도달한 탐험가들이었고 바그다드와 콘스탄티노플까지 여행한 상인들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도시들을 세운 창립자들이었고 그들의 시대에는 거의 도달할 수 없었던 곳까지 놀라운 항해 기술로 도달한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이킹이라는 말을 들으면 도끼와 롱십을 든 전사들만 떠올리지 마세요. 더 멀리 여행하고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흔적을 역사에 남긴 문명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